실제로 지난 1년 동안에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코드의 40%를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10월 중순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0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뭐 시간이 좀 늦긴 하였지만 저 보통 빅테크 이제 커스터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쪽 이런 것만 주로 다루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쪽을 제가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해서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 30년 동안 갑자기 어떤 스탠스를 바꾸게 됐습니다. 물론 뭐 스티브 발머에서 지금 사티아 나델라 CEO로 바뀌기도 하였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게 약간 칼을 갈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초부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오피스 365 이 앱 있죠. 모바일 스마트폰 그리고 오피스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던 그 앱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이름이 정식적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별거 아닌데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뀐 거잖아요. 서비스 자체는 지금 오피스닷컴에서 운영하던 것이 전부 다 마이크로365.com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이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윈도우나 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쓰시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여기서 쓰시는 오피스 365 앱은 2023년 1월부터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뀌면 좀 뭐 하니까 추천 템플릿 같은 것도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피스 365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넘어오면서 약간 테슬라 이제 원스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하나로 통합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오피스닷컴 그리고 오피스 모바일 앱이나 윈도우용 오피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의 준비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 같은 이 원격 회의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앱들 지원까지도 모두 다 통합을 해서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용을 전용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 되겠죠. 사실 저와 비슷한 연배이시거나 그 위에 연배이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빌 게이츠 생각나고요. 윈도우 95, 윈도우 미 같은 것도 나왔었고 윈도우 OS를 중심으로 맥킨토시를 물리치고 빠르게 PC를 보급했던 그런 회사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CD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불법 복제 같은 것도 많이 마련하고 있지만 한간에는 이게 이제 그냥 뒀다라는 얘기도 있죠. 빠르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아크로벳 리더, PDF 리더기를 이제 보급했던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은 90년대에 이 PC가 가정용으로 빠르게 보급되던 시절에 OS라는 플랫폼으로 컸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있다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세우면서 PC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 아시죠? 모바일에서 이제 메타버스다 혹은 자율주행차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큰 흐름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IT의 이제 혁명적인 시점, PC가 빠르게 보급되는 시절에 OS 플랫폼을 강력하게 쥐고 있던 회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이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까지도 머저리티는 OS와 이후에 커진 오피스 플랫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11년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단위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도표가 되겠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디비전이라고 해서 32%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와 같은 프로덕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포션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네 번째 저기 보이시는 윈도우와 윈도우즈 라이브 이쪽에서 윈도우 OS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오피스와 윈도우 이 두 개의 쌍두마차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MS SQL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도 결국은 윈도우 OS가 플랫폼을 강력하게 쥐고 있고 그 OS를 기반으로 한 어떤 개발자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뿌리는 윈도우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윈도우로 PC가 빠르게 보급되니까 거기서 확실히 활용될 수 있는 사무용 플랫폼, 사무용 킬러 앱들을 제공을 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심지어 맥에서도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으시고 업무적으로 요거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요약하자면 20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버는 총 수익에서 커스터머 시장에서의 매출이 거의 50%에 가까이 육박한다라는 점. B2C 컴퍼니의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엑스박스 같은 데도 막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드디어 좀 약간 비벼볼 만한 매출을 그리고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또 블리자드도 인수를 했으니까. 근데 빙 검색이라든가 한때 잘 나갔던 MSN 메신저 그리고 MSN을 통한 광고 수익 서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도 각각의 개별 시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압도적이진 않죠.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탈바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거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B2B로서 회사들한테 이렇게 서버를 이렇게 빌려주면서 누구나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뒤이어서 2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인데요. 기존에는 윈도우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장이 이제는 B2B 회사를 상대로 상당히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애저 시스템을 2011년도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지금 보시는 레베뉴를 쭉 보시면 포션별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도 때는 소비자 관련 제품들이 비율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윈도우 노란 색깔을 비롯해가지고 녹색 빙 같은 서비스를 통한 광고 수익, 그 외 엑스박스라든가 다양한 그런 커스터머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들의 매출이 높았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갑자기 2016년도에 저 약간 분할을 했죠. 오피스 프로덕트 앤 클라우드 서비스. 예전에는 그냥 오피스를 라이센스 키를 주면서 팔았습니다. 기업용이든 개인용이든 이렇게 팔았던 건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원드라이브를 사용하려면 오피스 365에 라이센스를 놔가지고 1년 구독하는 형태로 하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바일이나 맥이나 윈도우나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저도 맥도 쓰고 윈도우도 쓰고 심지어 폰도 아이폰과 갤럭시 둘 다 쓰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곳에서 다 접속이 가능한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2016년부터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면서 떠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빨간색 부분 여전히 서버 프로덕트 클라우드 시장이 여전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죠. 애저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그런 B2B 사업들, 물론 윈도우에 대한 OS 그쪽 부분은 여전히 이제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쪽에 대한 어떤 레베뉴가 확대되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대 인수 금액으로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한번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저 시스템을 중심으로 B2B 시장을 중심으로 서버나 플랫폼 위주로 제공을 하던 것을 다른 쪽으로도 메타버스를 대비하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준비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스티브 발머 때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막 쥐어짜가지고 오피스 팀 너네도 잘해야 되고 파워포인트 팀도 잘해야 되고 윈도우 팀도 잘해야 되고 서피스 만드는 팀도 잘해야 되고 막 부서끼리 서로 경쟁시키고 이러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사티아 나델라 CEO가 딱 취임을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특히 사티아 나델라는 인수를 여러 번 했는데 커스터머 시장 쪽은 거의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75억 달러라는 돈을 주고 깃허브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260억 달러 규모의 링크드인과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링크드인과 깃허브,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개발로서 어떤 개발을 하는 기업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 그러한 에코시스템을 점점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B2B 시장을 계속 야금야금 사티아 나델라가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 대비 6년이 지난 2017년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봅시다. 깔끔하게 세 가지로 정리입니다. 첫 번째,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 노란색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링크드인 쪽이라든가 오피스 365, 가운데 있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애저라든가 아니면 SQL,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폼으로서 관리를 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쪽인데, 이 두 개의 규모가 이제 절반 이상, 60%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커스터머 시장 회사가 아니라 사무용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회사가 벌써 되어버렸구나 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바꾸게 한 건 역시 스티브 잡스,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등장시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거의 한 사람당 한 개씩 보급을 해내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안드로이드 진영과 아이폰이 있겠지만도 이 PC 시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지금도 있지만 스마트폰 대비 약간 수요가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PC 시장에서 헤게몬을 쥐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또 예전에는 또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이전의 히스토리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맥에서 오피스 앱들을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구리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데, 지금은 어느 OS 플랫폼 할 것 없이 모바일이건 PC건 맥이건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접근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정말 편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이센스 키, 윈도우 CD, 오피스 CD 이런 거 팔던 회사고, 서피스 제품, 엑스박스 제품,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 프로덕트 위주로 팔던 회사가 모든 것들이 서비스 업체, 회사에도 제공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아니면 서버 관리 플랫폼 서비스 중심의 회사로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더군다나 메타 커넥트 2022에서도 사티아 나델라 대표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메타와 손을 잡았던 부분은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앱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VR 기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하니까 메타와도 어떻게 연계를 하고, 이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메타도 새로운 OS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확장이 되면은 우리는 어느 OS에 가든 간에 우리의 사무용 앱과 서버 관리 이런 쪽은 다 지원해주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 좀 축소하고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포션을 보면은 레베뉴 자체가 애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윈도우, 엑스박스, 링크드인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결국에 중심은 저렇게 우상향하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 쪽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러한 약간 변수가 있긴 하지만도 앞으로 이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사실 이번 발표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초거대 AI를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던 오픈 AI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가 있죠. 근데 그런 데서 계속 뭔가 학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양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초거대 AI 언어 모델 GPT-3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 초거대 AI 모델이라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에서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개인들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요걸 또 서비스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거대 AI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따로 다룰 텐데 파라미터, 뉴럴 네트워크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뭐 수천 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온 오프 1 아니면 0 이렇게 고르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시전 트리라든가 그냥 if, else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속 여러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이 웨이트 값들을 조정을 하는 역할인 거 아시죠? 그렇게 됐는데 초거대 AI는 이러한 파라미터 입력 자체가 막 수천 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파라미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처리가 돼야 되고 그만큼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학습과 추론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로 학습되어서 나중에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질 좋은 AI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냥 자연어를 그냥 막 구사하고 자연어뿐만 아니라 그림도 막 구현해요. 어디서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육개장을 끓여 먹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그림들, 사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학습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요거를 준비하고 나중에 이거를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고대 AI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 이 빅테크 기업들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먼저 잡아먹은 다음에 이걸 다시 서비스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아이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 결국 빅테크들이 하는 이유가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양 그거를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로 다시 팔아먹는 이거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여기다가 이제는 프로그래밍까지도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초고대 AI GPT-3를 이용하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GitHub 인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코드를 또 학습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랭귀지를 변환해주는 그러한 AI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에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코드의 40%를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 5년 안에 코드 짜는 거의 80%는 AI가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막 디버깅 못해서 막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자연어 처리라든가 이거를 AI 학습 제가 안대공학 오리지널 영상에서 AI 스피커도 다뤘었고 다른 것도 많이 다뤘지만 또 자연어 처리도 이제 알아서 생성을 해주고 그림도 생성하는 수준이니까 사실 여러분 프로그래밍 해보시면은 파이썬이나 C, 매틀랩 뭐 모든 거 다 해보시면은 걔네들 자체의 정갈한 랭귀지잖아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니까 그 자체를 학습해가지고 어떠한 인풋 아웃풋을 원할 때에 이렇게 짜면 되더라라는 거를 코드 자체를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상당히 영리한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서비스 업체네요. AS 업체가 아닌 말 그대로 모든 빅테크의 지방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강점인 OS는 그대로 유지 그리고 어느 OS나 할 거 없이 자신들의 킬러 앱들은 모두 다 제공한다. 그리고 애저를 통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초고대 AI 심지어 이러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도 알아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커스터머 시장에서 좀 멀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게임 시장에서 약간 죽쓰고 있는 것 같고 괜히 뭐 블리자드 같은 거 왜 인수해 이런 시각도 있는데 스티브 발머에서 사티아 나델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거죠. 이렇게 큰 회사가 상당히 자신의 매력, 자신의 포인트를 가지면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변해 가야 할지 그리고 자기만의 이 공고할 수 있는 포지션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말씀드린 그런 킬러 앱들의 소비자 시장의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뭔가 멀어지면서도 가까워진대요. 그런데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거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살짝 무서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인품 좋아 보이는 이 사티아 나델라 CEO의 모습을 계속 팔로우해 나가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지 마이크로소프트를 계속 지켜보면서 영상을 통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